자, 이런 이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고구려의 전투가 중국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나라하고 전투를 벌이고 당나라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수나라나 당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부대와 고구려가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고구려 평원왕 때가 되면은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합니다. 중국을 통일하고서 강력한 중국 중심의 체제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사신도 보내거나 고구려가 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때는 소위 중국의 중화사상이라는 중국의 천하관이 있는데 이 천하관 안에 고구려나 주변의 나라들이 다 자기네한테 복속해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고구려는 말을 잘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이미 수나라가 통일을 하니까 그동안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대로 뭡니까? 5호 16국, 남북조 시대 막 이렇게 되면서 나라 같지 않은 나라들이 뭐 적게는 몇 개월, 뭐 많으면 뭐 몇십 년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00~300년 동안 그게 이제 쭉 내려왔는데 그거를 이제 통일한 거죠. 자, 중국이 바로 통일하게 되면 그다음 갈 데가 어디냐? 반드시 고구려를 침범할 수밖에 없다 해서 고구려에서도 그 평원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쟁 대비를 몰래 합니다. 어차피 한번 부딪힐 거다 해서 전쟁 준비를 이제 하죠. 근데 수나라에서 이제 영양왕 같은 때 이제 국서를 보내 가지고 이제 시비를 이제 거는 거죠. 뭐 너희가 거란이라든지 또는 뭐 말가를 뭐 괴롭히고 그다음에 우리만이 써야 되는 또 우리의 신무기였던 쇠뇌, 그 쇠뇌라는 것은 성에 장치해 가지고 강력한 그 활의 일종인데 그 쇠뇌라고 하는 이런 비밀 무기를 너희가 우리나라 그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너희가 만들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빌미를 삼아 가지고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침입이 어차피 이제 있을 바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구려에서는 먼저 기습 작전을 벌입니다. 그 기습 작전은 어디가 잘 썼습니까? 그 세계 전투사에서는 일본이 그 기습 작전의 명수 아닙니까? 청나라전 청일 전쟁 때도 선전포고하기 전에 먼저 가서 중국의 청나라의 군함을 부셨고 그 다음에 노일 전쟁 때도 먼저 가서 여순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쳤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2차 대전 때는 하와이에 있는 미국을 칠 때 먼저 기습해놓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를 하는 이게 이제 기습의 명수였는데 바로 이제 이 기습 작전을 고구려가 벌인 거죠. 벌인 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구려의 수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영양왕이 그 기습할 때 말갈 군사를 10,000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말갈 군사를 데리고 갔느냐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말갈 군사를 데리고 가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구려의 군사 그런 체제가 아까 이원화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왕의 친위 부대가 있고 각 부에 부서에 또 운영하는 부대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전쟁을 먼저 기습을 해야지만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이나 귀족들이 무장을 하고 통일된 생각을 가지고서 또 그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빌미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장을 하고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귀족과 각 나부의 무력을 국왕 중심으로 이제 합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해서 고구려 자체 안에서의 전쟁 준비를 이제 완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나라가 이제 그 침입을 합니다. 임류관을 지나가지고 그 요하를 지나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근데 전쟁이 막 30만 명이 동원됐다고 하면서 전쟁이 어떻게 끝났다는 그런 거는 어느 역사책에도 거의 없어요. 이 역사책에 중국의 사서에 역사책에 기록이 안 된 거는 되게 뭐냐면 자기네 나라가 패배했을 때는 잘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특징적인 그 사서 기록법이죠. 그래서 그 뭐 우리나라 삼국사기도 중국 사서를 인용했기 때문에 뭐 이 30만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전쟁에 대해서는 별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안 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뭐 거기 뭐라고 이제 핑계 대냐면
뭐 살아남은 자가 뭐 10의 8구는 다 죽었다 이렇게 해놓고 이유가 기후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그 장마를 만나 가지고 육군은 이제 장마를 만나 가지고 전염병이 막 돌았다. 옛날에 뭐 그 날이 안 좋으면 전염병이 다 돌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 전염병 걸리고 하는 거죠. 또 수군도 가다 태풍을 만났다. 이래서 전멸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기네 이제 그 수소를 쓴 사람의 눈속임이고 사실은 패배를 한 거죠. 곳곳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암만 군대가 그 기후가 나빠가지고 했다 그래도 그 전 병력의 8, 90%가 사라지면 기후 때문에 사라진 건 아니죠. 기후 때문에 뭐 전염병 때문에 8, 90%가 다 몰살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패인을 오도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그 영양왕의 이제 유인책 또 이제 기마 전술 여기에 이제 휘말려 가지고 이제 다 멸망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나타난 전쟁력 우리 뭐 교과서에는 안 나타납니다만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때 당시에 뭐 그 대동운부라든가 이런 몇 가지 책을 가지고서 이제 중국에 있던 책을 가지고서 그걸 보고 그 얘기한 것 중에 그 이때 제일 공을 세운 만인자가 강이식 장군이라는 분을 새로 발굴해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진주광씨들 보면은 강이식을 거의 조상 쪽으로 이제 저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강이식 장군에 대한 뭐 강이식 장군은 뭐 그 외에는 기록이 잘 없어가지고 이분의 뭐 그 행적을 추적하기는 힘들데 여하튼간에 수나라와의 1차 전쟁 때는 강이식 장군이 공을 세웠다고 이제 단재 선생께서 이제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전쟁에 패배해서 수나라 문제가 전쟁에 패배하자마자 바로 그 아들인 나중에 수양제가 됩니다만 그 아들 광이 바로 수 문제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에 오르죠. 자기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수양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수양제, 예, 요게 이제 수양제. 근데 중국 이제 그 황제 중에서는 뭐 당태종, 수양제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뭐 강력했던 그런 그 황제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수양제는 아버지를 죽이서 왕이 된 수양제가 이제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첫째는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큰 궁전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대운하를 만듭니다. 그 대운하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중국 양자강 쪽에 있는 양자강 쪽에 뭐 그 벼농사도 풍부하고 저거 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군량미라든지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남쪽에 있는 그 식량들을 갖다가 이제 징발해 올라오는 역할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고구려가 또 겁나가지고 결국은 다시 만리장성을 수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리장성도 수축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전쟁 준비를 충실히 이제 수양제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서는 이제 수양제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돌골족의 계민가한이라고 하는 그 왕의 자리로 이제 행차를 하는데 거기에서 마침 이제 고구려 사신을 만납니다. 고구려 사신을 만나가서 너희 왕이 내년에는 우리 수나라에 와서 입조를 해라, 와서 인사를 해라. 이렇게 안 하면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한번 하죠. 그러고서 뭐 고구려 왕이 뭐 입조는커녕 사신조차도 보내지 않으니까 이제 수양제가 중국 그 자신의 세계적인 천하관 안에 고구려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 천하관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옆에 다 말 잘 듣는 이걸 과시를 해야지만 다른 이민족들도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수나라가 고구려가 말을 안 들으면 그걸 응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를 일으키는데 이게 뭐 엄청난 군사를 일으키죠. 우리 기록에 나타난 대로 하면은 113만 3,800명의 군사를 했다는 것이죠. 군사를 113만 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뭐 식량을 나르는 사람, 뭐 짐꾼들 뭐 이렇게 다 하게 되면은 뭐 이거의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200만에서 최고 뭐 300만까지 동원이 됐다는 거죠. 뭐 어떤 기록에는 400만까지 동원이 됐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여기 이제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또 이렇게 그 군대를 좌군, 우군 두 군대로 나눠서 12군, 12군 나눕니다. 그래서 24군이 이제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행렬이 이제 너무 뭐랄까 이걸 나눠서 이제 출발을 시키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각 군의 간격을 40리 정도를 해가지고 이쭉 해서 선두부터 후미까지 빠져나가는 데만 40일이 걸렸다는 거죠. 그 인원수가. 그래서 그래서 전 대열의 길이가 무려 960리 정도 된다는 거죠. 그 960리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 고속도로 위에 수나라 군대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고구려를 치러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군으로 나눕니다. 육군으로 내륙으로 이제 들어오고 하나는 수군으로 해서 평양성을 직접 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차질이 좀 생기죠. 여화를 건너기 위해서 이제 그 다리를 놓는데 이 공병들이 계산을 착오를 해가지고 다리를 끝에까지 다 언덕까지 다 넣어야 되는데 한 요만큼 뭐 기록에는 뭐 3m라는 것도 있고 3척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처 그걸 못하고 하니까 수나라 군대 건너가다가 우왕좌왕하니까 그때를 빌미로 해가지고 고구려군이 쳐들어와서 1차 접전에서는 고구려군한테 패합니다. 다시 이제 군대를 물려가지고 다리를 제대로 놓고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수군은 평양성으로 이제 돌격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성을 들어가는데 일부러 평양성은 다 소개를 해놓고 유인 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호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그 성을 침략하게 되면 소위 약탈을 하게 합니다. 군대는 그래야지 신이 나가지고 들어가서 뭐 자기가 먹을 걸 챙겨야지 신이 나서 전투를 벌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탈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전부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런 평양성까지 들어갔는데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고구려 군대는 빈 절에다가 군사를 숨겨놨다가 그렇게 서로 약탈하느라고 우왕좌왕하는 그 군대. 그러니까 군대는 항상 어디 가든지 아까 말했던 대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약탈하기 위해서 서로 군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거는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군대가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수군은 거의 뭐 30만 수군이었다고 하는데 이 수군이 뭐 거의 다 그 멸망을 하고서 겨우 내호와가 몸만 빠져나갈 정도의 이런 참패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양제가 이제 요동성을 포위했는데 여기 뭐 요동성도 이제 점령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양동 작전을 합니다. 하나는 거기 그대로 요동성을 포위를 하고 있고 한 부대는 그 우문술이라든지 우중문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우중문이 30만 5천 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군사들을 이제 이끌고 내려가는데 여기에 이제 수양제가 기본적인 그 전술을 잘못 운영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군사들에게 100일분의 식량을 줍니다. 그걸 따로 이제 저거 하는 거예요. 100일분의 식량을 줘가지고 이제 이 평양성이랑 쳐들어가는데 말이 100일분 식량이지 100일분 식량도 적지 않은 부피에다가 무게죠. 그래서 장비를 다 했는데 더군다나 뭐 중장비 같은 거는 창에다 방패 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장비를 다 든 데다가 거기에다가 자기가 먹을 100일분의 식량을 갖고 가라고 하니까 투덜투덜대서 불만이 많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군사들은 가면서 그 식량을 땅에다 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버리고 그것도 발각이 될까 봐 이제 다 흙으로 덮어서 감추고 해가지고 정작 평양성 쪽에 내려가니까는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는 흔히 잘 쓰는 게 이제 성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청야전술이라고 해가지고 밖에 있는 곡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적이 사용 못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수나라 군대가 전쟁 치르기도 전에 이미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것을 간파한 게 바로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그래서 을지문덕이 적의 군대를 가지고서 싸울 듯 하면서 패배하는 척하면서 10여 차례나 이 접전을 벌이면서 계속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치게끔 만드는 거죠, 적을.
그러지 않아 먼 길을 와서 지쳤는데 거기에다가 식량도 땅에 다 버리고 와가지고 밥 먹을 것도 없고 뭔가 평양성을 들어가야 밥도 먹을 거고 하니까는 전력해서 따라 붙는데 계속 싸우는 척하다가 피하고 싸우는 척하다가 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끌고 들어오느냐 평양성 30리 밖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수나라 군대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전술에 말려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이제 거기까지 들어온 거죠. 뭐 기록에는 을지문덕 장군이 적진에 가가지고 적의 적정을 염탐해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글쎄 과연 뭐 을지문덕 장군이 실제로 적군을 들어갔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기본적인 그런 생각할 때는 좀 불가능한 얘기죠. 전투 중에 적진에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뭐 이게 다음의 문제가 아니고 배짱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여튼간에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우중문한테 시를 하나 써보낸 게 우리 나타나죠. 그래서 뭐 우리 흔히 뭐 신기한 전략은 하늘의 이치를 뚫었고 그다음에 기묘한 책략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 뭐 수차례 싸움 동안에 싸움에 이겨서 공이 이미 높았으니 그만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좀 비꼬는 그런 식의 이제 그걸 보냈죠. 그걸 보내고 나서야 이제 우중문이 을지문덕의 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못 모르고 여기까지 내륙 깊숙이 들어봤다는 걸 알았어요. 내륙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본대 그 수양제 본대하고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독립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군대라는 것이 움직이게 되면은 항상 군량이라든지 뭐 무기라든지 이렇게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충이 되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계략이 빠졌음을 알고서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는데 그 살수까지 이제 가게 되죠. 살수가 대체적으로 지금 어디로 청천강으로 이제 알고 있죠. 근데 보통 그 사람들이 그 살수에 뭐 물을 막아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기술 가지고서 물 막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기술 가지고도 강을 하나를 뭐 막았다 튼다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제 살수 대첩하게 되면 살수에 물을 이용해서 뭐 살수 대첩, 뭐 귀주 대첩, 강감찬이 했던 귀주 대첩 이게 다 뭐 수공으로 했다고 하나요? 수공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요. 여튼간에 강을 지날 때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군대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형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강을 건너게 되면 이미 군대의 대형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군대가 세 군 나눠지죠. 건너가는 군대, 건너간 군대, 그다음에 건너가고 있는 군대, 아직 남아있는 군대 이렇게 되면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력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거를 을지문덕이 이제 공격해서 살수를 건너가는 수나라 병사를 제압을 한 거죠. 그래서 뭐 30만 5천 명이 왔다가 뭐 수천 명밖에 이제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뭐 2,700명만 살아서 돌아갔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저 수나라의 수양제가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것이죠. 그 기록에 보니까 수나라가 그 살수에서 살수 대첩을 당하고 압록강까지 하루 밤낮 동안 달려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 도망갔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 하루 만에 거기 갔다는 것은 뭐 무기도 버리고 뭐 저기 갑옷 다 집어 던지고 살기 위해서만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200만 가까이 그 113만이라고 하지만 통칭 200만이라고 이제 군대라고 하는데 200만을 동원했던 그 수양제의 군대가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성 하나 제대로 떨어뜨리지 못하고 결국은 패배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또 뭐 계속해서 이제 수양제가 또 이제 만만한 임금이 아니죠. 그 만만한 임금이 아니 돼가지고 그 이듬해 계속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 이듬해도 보냈는데 그 이듬해도 막 전투를 하려는 찰나에 본국에서 급보가 들어온 거죠. 거기에 있는 그 뭡니까 그 군수 사령관 격인 그 양현감이라는 그 예부 상서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수양제가 군대를 몰고서 이제 적진에 가 있는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수양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당히 난폭한 그 폭군이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서 10만 명이 그 양현감 앞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를 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까딱하다간 자기 수나라가 망할 판이니까 다시 할 수 없이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수나라를 전투를 이긴 것은 우리는 그냥 이 살수대첩을 했던 이것도 이제 뭐 전쟁 기념관에 있는 그림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실제로 백마를 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게 이런 백마를 타고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적에서는 이게 타겟트가 되면 안 됩니다. 화살이 언제 어디서 이게 이렇게 타겟트가 되는 행동은 안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군대에서 사단장들이 전투한테는 별을 안 달고 철모 쓰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거 노출되면 저격에 딱 저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멋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백말이 제일 저거 하니까 이렇게 살수대첩 이런 을지문덕이 이제 공으로 이제 다 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수나라의 전투를 제대로 이끌었던 것은 영양왕입니다. 그 영양왕 아까 얘기해 처음에 전쟁 날 때부터 준비를 많이 했고 그 전쟁 시초에도 기습 작전을 통해 가지고 적을 그 기선을 제압한 데다가 고구려 자체가 각 부서가 다 통일을 해가지고 적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이런 우리나라 고구려에 뭐 왕하게 되면은 뭐 초창기 정복군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왕하게 되면 광개토 대왕밖에 모르고 하는데 이 영양왕도 상당한 역량을 발휘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서 이제 영양왕 이런 군주에 대한 그 평가가 이제 또 새로워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나라는 이렇게 고구려를 침입하다가 국력을 다 소진해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도 이제 외사촌이었던 이제 그 당나라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수나라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다시 고구려의 이제 정벌에 나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당 전쟁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고당 전쟁은 먼저 영계소문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됩니다. 영계소문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영계소문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